그럼 55번 넘어가 볼까요? 55번에 한번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결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학생들 이 조약만 나오면 엎어집니다. 뭔 조약이 이렇게 많아, 그렇죠? 예.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 있죠, 조미수호 통상 조약 있죠, 또 통상 장정 있죠, 그리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있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의 결과 무엇이 가능해졌다? 이거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55번은 어떤 거냐면 수능 특강을 비롯해서 수능 한국사에서 개항 개화기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어요. 여기 이제 경제 부분이에요, 경제 부분. 그래서 앞에까지 정치사를 쭉 했다고 하면 정치 부분 말고 경제 부분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 우선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상업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혹은 강과 육지에서 무역하기 위한 구체적 조항, 그게 바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거예요. 어렵다.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한 가지예요. 그러면 우선 뭐냐면 이거 말고 원래 있었던 게 강화도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이 있고 또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있어요. 강화도 조약은 조청이 아니라 조일이죠. 조선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것이 강화도 조약이에요. 거기선 부산, 원산, 인천 세 개항을 개항하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상인들이 혹은 일본인들이 와서 살면서 무역할 수 있는 거류지가 설정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한테 영국산 면제품을 막 팔아요. 그리고 영사재판권이 있죠. 치외법권이 있어요. 그런데 청나라는 뒤늦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맺었어요. 그러면 일본보다 자신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경제적인 침투,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일본 상인들은 부산, 원산, 인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청나라는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육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육지의 정점, 바로 서울로 와야 되겠죠.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무역하기 쉬우니까. 자, 따라서 육지로 들어가요. 육지로 무역할 수 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내지통상. 이거 살짝 어려워요. 내지. 안으로 들어가네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무역할 수 있다. 이러면 좀 더 쉽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강화도 조약 혹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는 내지 통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먼저 그러니까 일본 상인 제끼고 바로 육지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었다. 무엇을? 무역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은 왜? 어째서? 무엇 때문에 체결되었느냐?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그러면 제가 패턴화되어 있다 그랬죠? 이모군란이 나오든가 갑신정변이 나오든가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지난 기출에서는 이모군란 이후 뭐가 있었다? 갑신정변이 있었다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기출에서 보니까 갑신정변 말고 이모군란과 관련된 경제적 조약,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 육지로 들어갈 수 있었구나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 특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으로 육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통상장정, 조일 통상장정을 통하여 뭘 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무관세였는데 관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관세 낼 테니까 우리에게도 최고의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대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지 통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수용해요. 또 하나를 수용해서 우리나라 쌀이 지금 일본으로 막 가고 있거든요. 일본도 쌀밥 먹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너희 나라에서 조선에서 언제든지 곡식이 부족하거나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 쌀을 막을 수 있는 걸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라고 방공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단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죠. 뭐예요? 단 방공령을 선포할 때는 먼저 통보해달라. 언제까지? 1개월 전까지 라는 조항이 있죠. 1개월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방공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일본에게 우리가 배상을 하게 줘요. 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공령 실패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심지어 1개월 전 통보가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 자체가 일본에게 알려줄 때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트집 잡아갖고 결국에는 우리가 오히려 방공령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청나라가 먼저 육지로 들어왔고 일본은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방공령을 허용해 주었지만 1개월 전 통보라는 이 조항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내지 통상이 나오든가 방공령이 나오든가 이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경제 부분 되고요. 이거 아닌 뭐 많이 나오냐면 국채보상운동이 나와요.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은 또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경제 부분도 쉽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5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56번에서는 자, 문장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56번. 뭐뭐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라는 거예요. 만민공동회,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집회예요. 종로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뭐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진짜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만민공동회 이러면 무조건 독립협회예요. 그러면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반대로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근대적 집회에 만민공동회를 만든 곳은 바로 독립협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독립협회는 뭘까?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단체 혹은 시민단체. 그런데 근대적 형태의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즘 다양한 시민단체, 사회단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구자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독립협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하면 꼭 한 사람이 따라오죠. 필립 제이슨, 바로 서재필이라는 사람, 그렇죠? 이 서재필이라는 사람 잠깐 말씀드리면 갑신정변으로 급진개합하로 있었던 사람인데 일본이 아니라 미국까지 이 사람은 태평양 건너가서 망명 갔던 사람이고 그 미국에서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인생이 좀 더 잘 풀렸어요. 물론 그만큼 서재필이 굉장히 노력을 했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갑신정변처럼 위로부터의 개혁, 근대 국민국가 추구도 중요하지만 바로 사람들이 근대적 의식과 근대적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해서 독립협회를 1896년도에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이 정치적 집회, 만민공동회를 만든 거죠. 만민공동회에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 만을 쓰는 거예요. 1만 만자를 쓰는 거예요. 꼭 딱 10,000명만 모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종로에서 있었고요. 이때 주요 내용은 뭐냐면 러시아는 물러가라, 물러가라라는 반러 시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잡히냐면 당시 아간 파천이 있었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갔다. 아간 파천에 갔었고 이 아간 파천과 함께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이권을 많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협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진정한 자주 독립 국가로 되려면 러시아의 정치적 개입, 경제적 이권을 차지하는 거 이거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로에서 러시아는 물러가라, 물러가라라는 형태의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선생님 좋아요. 근데 독립협회 하면 이게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자, 57번으로 넘어갈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최초로 발행된 신문이 아니라 세 글자 앞에 뭐 있습니까? 그래요. 순한글 신문이죠. 바로 그러면 요 문장을 완성시켰을 때는 독립협회와 함께 늘 쌍으로 나오는 뭐죠? 그렇죠. 독립신문이죠. 자, 그러면 독립신문은 최초로 발행된 순한글 신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뭔데? 한성순보인데 순자가 열흘 순자예요. 그래서 열흘마다 났기 때문에 한성순보입니다. 방문국이라는 곳에 찍었어요. 지금의 영락교회 터예요. 여기 서울 을지로 가면 영락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방문국이라고 해서 신문 찍어내던 곳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면 이렇게 방문국 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원래 열흘에 한 번 국가 입장에서의 최초의 신문을 발행했는데요. 이게 순한문이에요. 그런데 서재필은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따라 사람들은 한글을 많이 알지 않느냐. 그래서 순한글 신문으로서 독립신문을 서재필이 이제 발행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이 서재필이 당연히 우리말 할 줄 알겠지만 이거를 글로 적기는 멈칫한 거예요. 왜? 10년 동안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자신이 말하거나 써도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한글학자를 불러요.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그래서 주시경 선생이 교열이라고 해서 교열 작업이라고 해서 이 신문 편집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순한글로 만들고 독립신문이 나오고 서재필은 이거를 또 국외에도 알려야 돼요. 그래서 The Independent, 발음 잘하네. The Independent. 그래서
바로 독립신문을 우리나라 최초로 영어로 또 발행해요. 그래서 원래는 최초의 순한글 영문신문이다라고 하는데 영문신문은 보통 빼요. 그리고 순한글 신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한테 바로 이제 우리가 근대적 의식을 그 자유민권 사상을 자주권 사상을 알고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독립신문을 발행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58번으로 넘어갈까요? 58번은 문장을 한번 볼게요. 대한제국에서 양전사업과 무슨 발급이 시작되었다라는 문장이죠. 정말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대한제국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수능 특강이나 아니면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동학농민운동부터 쭉 가서 일단락 돼요. 그 다음 이제 일단락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간파천이에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고종황제가 피했기 때문에 원래는 러시아를 한자로는 아라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라사, 그래서 아간파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협회에서도 러시아는 물러가라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신하들도 이건 아닙니다. 러시아 공산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고종 황제가 1897년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덕수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날의 덕수궁으로, 경복궁으로 안 가요. 그래서 덕수궁으로 왔고 거기서 원래 그 앞에 한 200m 쭉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한문에서 한 200m 쭉 가게 되면 그 호텔이 하나 있어요. 그 호텔 뒤쪽으로 야트막한 곳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원래 조선의 왕들이 하늘에다가 기우제를 지내는 그 제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환구단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드디어 이제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 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대한제국의 선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대적 자주적인 제국이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아니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아니라 주권은 황제에게 있는 근대적 제국이에요. 당시의 근대적 독일 제국이나 근대적 러시아 제국 같은 그런 제국들을 딴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럼 대한제국 만들고 이제 고종황제가 내가 이제 한번 힘차게 근대적인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 쭉 나오는데요. 대한제국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양전사업, 토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측량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얼만큼 땅이 있는지를 국가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대적인 바로 이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글자예요. 그게 뭐냐?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대한제국에서 양전사업과 지게 발급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지게가 오늘 치면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얼마나 땅이 있는지 건축 대장 뭐 이런 거예요. 토지 대장 같은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떼주는 거죠. 소유 증명서. 그러면 이 지게 발급을 통하여 내 땅, 내 건물, 특히 내 땅인 것이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공장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거고, 물론 당시 아파트를 세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근대적인 이제 자본주의적인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땅은 최경석 땅이야라고 소유 증명을 떼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최경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 땅이니까 난 뭐 해야 돼요? 토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돈으로 국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근대화 정책을 어려운 말 쓰죠? 식산흥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대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관련돼서는 원래 그 관청도 있어요. 양지아문이라는, 그러니까 토지를 측량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 있긴 한데 지게가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제국에서 나올 부분은 이런 거예요. 대한제국이 굉장히 나름대로 근대적인 산업 정책을 펼쳤다라고 지게가 나오든가 아니면 간도와 독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간도하면 우리 지난번에 봤던 숙종대에 바로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었고 그리고 간도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대한제국에서 간도관리사를 파견한다. 이범윤이라는 사람 파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도 알아두시고 그다음 울릉도와 독도 관련해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올해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대한제국 부분도 나올 수 있겠다. 그거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대한제국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국권 피탈 과정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자, 근데 러일 전쟁이 터지는데 러일 전쟁 속에서 대한제국이 이제 무너져가는 과정 그리고 고종이 이것을 무너지지 않게 안간힘을 쓰는 과정이 수능에 나와요. 자, 그렇다면 그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대한제국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세 가지. 대한제국에서 지게 발행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간도 아니면 독도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자, 그리고 바로 국권 피탈 과정 속에서 대한제국을 지키려고 했다. 요 세 가지.